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태웅입니다. 코드번호 04490이고요. 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단단한 쇠를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단조 기술로 풍력 발전기부터 원자력 발전소 부품까지 만든다고 하니 정말 흥미로운 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반 기술이 확실한 회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태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최근 실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제죠? 8월 27일 주가 움직임 배경은 뭐였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매력적인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정보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릴게요. 네. 오늘 분석은 태용 관련 여러 분석 보고서들, 또 재무 자료, 시장 동향, 경쟁력 분석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네. 저희 목표는 단순 정보 요약을 넘어서 이 기업의 진짜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또 어떤 위험 요인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위험 요인까지요? 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투자 관점에서 태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태용, 1981년에 시작해서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금속 단조 전문 기업인데요. 네, 역사가 꽤 됐죠. 특히 자유형 단조 기술,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자유형 단조.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아주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를 거대한 망치나 프레스로 아주 여러 번 두드리고 눌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두드려서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옛날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 다듬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거대화하고 아주 정밀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네. 이 기술로 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대형 부품들을 생산하는 거죠. 아하, 거대한 맞춤 제작 금속 부품. 그래서 그런지 사업 분야도 꽤 넓은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선 풍력 발전 분야가 딱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풍력 발전, 특히 해상 풍력 발전기용 부품이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플랜지인데요. 플란지요? 네. 이게 그 풍력 발전기 보면 기둥, 타워가 있잖아요. 그 타워의 각 부분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타워랑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이어주는 데 쓰이는 아주 큰 원반 모양의 부품입니다. 네. 근데 이 해상풍력 플랜지 시장에서 태용의 세계 점유율이 자료에 따라서는 약 50%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50%요? 와, 그거는 거의 독보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플랜트 사업도 하는데요. 석유화학 설비나 담수화 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요. 네. 또 조선, 선박 엔진 분야에서는 선박 엔진 부품이나 프로펠러 축 같은 것들 그런 걸 만듭니다. 선박에도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발전 분야도 중요합니다.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소에 필요한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 사용 후 핵 연료 있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운반하고 저장하는 용기, 보통 캐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캐스크 관련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스크요. 원자력 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용 기계의 핵심 단조 부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경쟁력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조 기술하고 또 생산 방식, 여기에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태용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원소재, 그러니까 쇳물 생산이죠. 제강부터 최종 단조 제품 가공까지 이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일관 생산 체제. 이걸 갖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군요. 네, 비유하자면 농부가 씨 뿌려서 직접 수확한 최상급 재료로 바로 요리까지 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중간 단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니까 품질 유지도 쉽고 또 외부 요인 때문에 납기가 늦어질 우려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력과 더불어서 태용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중견기업 규모고요. 직원 수는 한 460명 정도 수준입니다. 와,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췄다니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신사업하고 투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키워드가 두 개 나오더라고요.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하고 해상폭력입니다. SMR, 이게 뭔가요? 기존 원전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SMR,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핵심은 이름 그대로 소형 그리고 모듈입니다. 소형, 모듈. 네, 기존의 아주 큰 대형 원전과는 달리 원자로의 주요 기기들을 공장에서 미리 만드는 거예요. 모듈 형태로.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아,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만 한다? 그렇죠. 덕분에 건설 기간도 크게 줄고 비용도 절감되고요. 또 안전성도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죠. 와,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원전을 만든다니 되게 혁신적인데요? 그럼 태웅은 이 SMR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태웅은 2025년 2월에요.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한 SMR 프로젝트에 사용될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고 볼 수 있죠. 아, 이미 계약까지? 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그 홀텍이나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같은 뭐랄까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하고도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해상풍력 쪽 투자도 만만치 않던데요. 기존에 있던 9,500파이 링롤링 밀 설비를 11,000파이로 확장한다고요? 이게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링롤링 밀이라는 게 그 금속 덩어리에 구멍을 뚫고요. 그걸 회전시키면서 압력을 가해서 마치 반지처럼 둥글고 큰 링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설비거든요. 네. 이걸 11,000파이, 그러니까 지름이 11m짜리 제품까지 만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데요. 11m요? 와, 엄청 크네요. 네. 이건 단순히 더 큰 부품을 생산한다.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주력이 돼 15MW급 이상의 차세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아, 미래 시장 대응이군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초대형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미리 차지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가동 예정이라고 하네요. 야, 미래 에너지 시장의 두 축, SMR하고 대형 해상풍력, 이 양쪽 모두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최근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숫자들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한 자료를 보면요. 2024년 1분기 매출은 9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줄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크게 늘어서 수익성이 개선됐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익이 확 늘었으니까요. 네, 2023년 연간 실적도 보면 매출 4,440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전체 매출 추정치를 한 3,863억 원, 영업이익은 246억 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2025년 1분기 실적은 오히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이런 분석도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른 걸까요? 아, 이런 데이터 차이는요. 그 분석 기관마다 추정하는 방식이나 뭐 집계 기준 아니면 회계 처리 시점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준의 차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태용에 속한 산업의 실적 예측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발표되는 숫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데이터만 딱 믿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유럽 해상 풍력 수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아지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실적 데이터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무 건전성, 특히 그 부채 부분도 시각이 좀 엇갈리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한 분석이게 2023년 12월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부채 비율이 한 45%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5%면 낮아 보이는데요? 네, 그쵸. 그런데 다른 분석, 이건 2024년 9월 기준인데 여기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에서 현금을 뺀 순부채가 약 841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같은 것 때문에 2025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아니다? 순부채가 꽤 있고 이익 감소 우려도 있다. 와, 이건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도 양쪽 분석 모두 다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 숫자 자체는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금 창출 능력 대비해서 순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아, 좀 더 깊게 봐야 하는군요. 네, 결국은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특히 향후의 투자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금 소요라던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반된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태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 그걸 좀 보죠. 네,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게 0.5배입니다. 0.5배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회사가 장부상으로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거죠. 그 순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6.9% 정도고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7.6배 수준입니다. 2024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약 10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동종업계 평균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PBR 0.5배, 예상 PER 10배면 확실히 낮아 보이긴 하네요. 이게 정말 저평가된 기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앞서 이야기했던 실적 불확실성이나 재무 관련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라던가 또는 성장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주 구성을 보면 취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한 5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편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한 5%에서 6%대 정도입니다. 최근 이게 2025년 8월 초 기준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 외인이랑 기관이 같이 샀군요. 네. 근데 이게 반드시 펀더멘털 개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좀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태웅의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5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풍력 발전용 주축, 메인 샤프트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다른 기업들은 이걸 쉽게 못 따라오는 걸까요? 네, 그 5메가와트급 이상, 특히 요즘은 10메가와트를 넘어서는 초대형 풍력 터빈용 주축. 이게 그 크기나 무게, 또 요구되는 강도나 정밀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네. 이걸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아주 거대한 단조 설비는 기본이고요. 고도의 열처리 기술, 또 정밀 가공 능력,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복합적이군요. 네, 초기 투자 비용도 엄청나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아주 높아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뭐랄까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 해자. 아,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네, 태용 매출의 약 60%가 풍력에서 나오고 글로벌 풍력 부품 시장 점유율도 한 30%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되고요. 일관 생산 체제. 셋째, SMR이나 초대형 해상풍력 같은 미래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방향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G나 베스타스, 시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태용만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태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특히 정책이나 시장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는 그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육성하려는 움직임, 특히 이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검토 중이라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 같은 그런 정책 방향이 나오면 SM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일 수 있겠죠. 네네. 물론 저희는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자료에 기반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이런 것들도 태웅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테마하고 같이 움직이나요? 주로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테마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동시에 원자력 발전, 특히 SMR 관련주로도 강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요. 때로는 조선업황 개선 기대감에 조선 기자재 테마로 엮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 테마에 걸쳐 있군요. 네, 이런 정책 변화나 강력한 테마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로서 당신께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겁니다. 이런 정책 모멘텀이나 시장 테마의 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본질 가치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또는 단절되는가? 네, 중요하죠.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에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털 변화를 확인하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전략적 판단 중요하겠군요. 그럼 가장 최근의 움직임, 어제죠. 2025년 8월 27일 주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약 38,350원 선에서 마감했네요. 이게 8월 초에 45,850원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하루의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네. 8월 27일 당일에 태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특별한 공시나 뉴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군요. 네. 하지만 그간의 흐름을 보면 8월 초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꽤 가파르게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따라서 최근의 하락은 그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 이게 좀 나오면서 나타난 조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개별 종목인 태웅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 같은 게 보이나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급등 후의 조정 국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이전 상승 때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 이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 네, 이게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는 구간 근처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도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하지만 늘 강조하듯이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그렇죠. 앞서 길게 논의했던 펀더멘털 요인들, 특히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이나 재무 상태에 대한 상반된 시각,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태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증권사들은 대체로 태웅이 가진 그 SMR하고 해상풍력이라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다. 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36,000원에서 38,000원 사유 구간, 여기를 매수 고려 영역으로 제시하는 분석도 있고요. 네. 투자 기간은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를 보면서 3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권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NH투자증권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최대 48,000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48,000원이요? 네, 이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의 기대치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목표 주가 48,000원이라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투자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겠죠. 위험 요인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일 뿐이지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죠. 위험 요인을 다시 짚어보면 첫째,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재무 성태에 대한 상반된 시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분석과 순부채 부담 및 이익 감소 우려가 공존한다는 점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수익성 압박입니다. 최근 나타난 영업이익률 감소 추세나 향후 이익 감소 전망은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네. 셋째,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외부 변수에 따른 실적 변동성. 넷째,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인 만큼 경쟁사들의 추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그 SMR이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아주 큰 수주권들이 실제로 언제 또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이 태용의 성장 스토리를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고 또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태용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태용은 독보적인 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풍력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고 SMR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면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실적 둔화 가능성이라던가 재무 상태에 대한 상반단 분석은 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아직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태용의 미래가 SMR이나 대형 해상풍력 같은 그 수주 규모가 매우 큰 프로젝트에 달려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은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라던가 수주 확정 시점,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만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군요. 네, 발표되는 뉴스나 장밋빛 보고서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당신의 투자 원칙 안에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걸 깊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태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 꾸러미를 들고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